4장은 생산 모형인데요.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계속해서 장기 경제 성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장기 경제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경제 성장을 이해하는 몇 가지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1인당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왜 한국 경제는 지난 60년 동안 이런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한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인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유일한 국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빠른 경제 성장을 보였던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이른 시기에 경제 성장을 보였던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세계 여러 국가들이 지속적인 소득 수준의 증가를 경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무엇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나타나는 것인지, 혹은 경제 성장이 나타나는 것인지요.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무엇이 드라이버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소득이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4장 생산 모형, 5장 솔로우 성장 모형, 6장 아이디어 모형,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4장 생산 모형인데, 기본적으로 거시경제학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어떤 일반 균형의 개념을 여러분들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간단하게 제가 모형 만들기라는 소제목을 달아봤는데요. Model of Production이 이제 4장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어떤 식으로 모형을 만들 것인가, 스토리들을 조금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생산 모형에서는 이제 두 가지 생산 요소를 가정을 할 텐데, 이제 하나는 노동이고 레이버, 다른 하나는 자본 캐피탈입니다. 두 가지 생산 요소 레이버와 캐피탈을 투입해서 하나의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생산 요소가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 모형을 다룰 때는 비교적 많은 생산 요소를 노동과 자본 두 가지로 크게 카테고라이즈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하나의 재화만을 생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재화는 GDP라고 하는 재화를 생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이그젬플에서는 그 GDP라고 하는 것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생산하는 자바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경제를, 이카노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래서 뭐 사실 경제학자들이나 특히 거시경제학자들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이랑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한 국가는 여러 가지 정치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경제 체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거시경제학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시경제학자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경제적인 요소들은 다 배제하고, 국가를 마치 꼭 어떤 경제 행위를 하는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약적이고 단순화하는 접근법이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이제 접근 방법이기도 해요. 대체적으로 거시경제학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는 일종의 이제 경제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하나의 거대 기업이 존재하는데 그 기업을 자바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자바는 캐피탈과 레이버만을 투입해서 커피라고 하는 단 하나의 재화를 생산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카노미는 하나의 재화만을 생산하는 그런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레이버는 L 바로 일정해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L 바는 이제 노동 공급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노동 공급량이 L 바로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들이 생산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제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제가 캐피탈 혹은 자본,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바라고 하는 이그젬플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이 세 가지는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캐피탈을 우리말로 번역한 게 자본인데 지금 우리 컨텍스트 이그젬플에서는 바로 에스프레소 머신이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캐피탈의 수량도 K 바로 주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자본 공급량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K 바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기업들은 뭐 자바라고 하는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겠지만 이제 기업은 이 K바에 해당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 투입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중에 일부만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도 있겠죠. 얼마만큼을 투입할지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L바에 레이버가 존재하는데 이걸 다 투입할 수도 있고 생산 활동에 커피를 만드는데 이 중에 일부만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얼마만큼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 문제를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와 같은 경제의 의사결정 문제는 바로 몇 명의 노동을 고용하고 몇 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빌릴 것인가, 그러니까 레이버 투입량을 결정하고 캐피탈의 투입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제 생산함수, production function인데요. 생산함수는 L명의 직원들과 레이버겠죠. K대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했을 때 몇 잔의 커피가 생산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로덕션 펑션은 이제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수학 공식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 레이버와 캐피탈이고 아웃풋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커피가 되겠죠. 그래서 자바는 자신의 생산함수를 활용해서 커피를 만들어 판매를 할 텐데 이때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 투입량 L과 자본 투입량 K를 결정하겠죠. 마구잡이로 투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되는 수준까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려고 하겠죠. 생산함수는 노동을 L만큼 자본을 K만큼 투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아웃풋이 재화가 생산되는지 커피가 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관계식이고 통상적으로 생산함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y는 f에 KL, y가 바로 커피를 나타내는 문자 y가 생산되는 재화를 가리키고요. 혹은 이제 아웃풋 시 되고 여기 이제 K와 L이 각각 자본과 노동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풋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노동 자본은 제가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이 펑션 함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이제 기호죠. 보통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혹은 이제 5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뭐 여러 가지 생산함수가 있어요. 몇 가지 생산함수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는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형태, 특별한 형태의 생산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K는 자본, 에스프레소 머신, L은 노동, 그 다음에 이제 A는 처음 등장하는 문자인데 A는 이제 바로
경제 전체의 총 요소 생산성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전체의 생산성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부릅니다. 총 요소 생산성, 줄여서 TFP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시경제학에서는 이걸 TFP라고 부르는데 다른 전공 분야에서는 뭐 예를 들면 산업조직론을 하시는 분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이 A를 또 Multi-Factor Productivity라고 부르기도 해요. 전공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Multi-Factor Productivity 혹은 어떤 사람들은 이걸 줄여서 그냥 Aggregate Productivit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총 뭐 생산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는 그냥 줄여서 TFP라고 부르거나 혹은 그냥 제가 생산성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생산성 줄여서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는 특수한 형태의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사실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형태의 규모 수익 불변 Constant Returns to Scale 컵 더글러스 프로덕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혹시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투입 요소를 각각 2배씩 했을 때 산출량이 정확히 2배 늘어난다면 그러한 생산함수를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부릅니다. 규모 수익 불변의 어떤 특성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여기도 정리를 해놨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A 곱하기 K의 알파승 L의 1 알파승이고 여기서 알파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어떤 값입니다. 예를 들면 3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던 것이죠. y는 a의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다시 말하면 알파가 3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의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자본 투입 요소들을 모두 다 2배씩 했을 때 산출량도 2배가 되는 그러한 생산함수를 우리가 규모 수익 불변 생산함수라고 하는데 한번 해보죠. 자, K를 여기서 이제 K는 자본 투입량인데 어떤 값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100이면 100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L도 여러 가지 값을 취할 수 있는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변수인데 특정한 값을 갖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뭐 K도 100이고 L도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제 K도 2배를 했고 L도 2배를 했습니다. 이렇게 2배의 K가 100이었다면 2 times K는 이제 200이 되는 것이죠. 알파승 그 다음에 2 times L도 똑같이 2배를 해줘야 돼요. 모든 투입 요소들을 똑같이 2배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요소 생산성에 해당하는 이제 A. 그러면 이건 얼마나 될까? K도 2배를 했고 L도 2배를 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은 투입 요소라고 보지 않아요. TFP는 투입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고요. TFP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 챕터에 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여기에서는 그럼 A가 뭐냐? 도대체 A가 커지면 Y도 커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A가 커지면 당연히 Y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만큼 노동과 자본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리소스들 이런 것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그래서 효율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간단한 이그젬플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라고 하는 것은 뭐 기술 수준을 가리키는 것이고 더 많은 기술이 있는 국가에서 TFP가 높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자본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A라고 따로 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잘 결합해서 생산해내는가 이건 이제 효율성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막 사람들 괴롭히고 야근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기업 활동을 하면 그건 사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 효율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특정 기업에게 과도하게 정부가 그 금융 혜택을 준다든가 특정 기업에게 뭐 과도하게 규제를 가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된다면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A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A는 투입 요소가 아니어서 K를 2배, 그 다음에 이제 L을 2배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A 그대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승수니까 2의 알파승, K의 알파승 이렇게 각각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알파승 곱하기 K의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은 마찬가지로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곱하기 L의 1 마이너스 알파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의 알파승과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 모두 다 곱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곱셈이죠. 그래서 이 둘을 편의상 이렇게 앞으로 제가 빼내겠습니다. 그러면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겠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K는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자본을 표현하는 하나의 어떤 변수이긴 하지만 편의상 특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100이면 100, L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 K, L 이거는 자본을 K만큼 투입했고 노동을 L만큼 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TFP는 이제 A만큼이에요. 그 경우에 산출량 수준은 Y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Y라고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텀만 앞에 2의 알파승과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만 잘 정리를 한다면 투입 요소를 각각 2배씩 했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2의 알파승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알파승에서 2가 똑같기 때문에 승수끼리만 더해주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a승 곱하기 x의 b승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건 x의 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x는 당연히 실수여야겠죠. 0이 아닌 실수여야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알파 마이너스 알파 없어지겠죠. 알파 없어지고 2 곱하기 y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계산은 여기에 있는데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여하튼 자본도 2배를 하고 노동도 2배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산출량도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이제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를 이렇게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로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정확히 1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K의 승수인 알파와 L의 승수인 1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이제 1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배를 했을 때 2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2가 되어서 그래서 각각 2배씩 했을 때 산출량도 2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수익 불변의 성질을 갖는 생산함수인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생산함수가 정확히 규모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K의 3분의 1승 보시면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이에요. 3분의 1승과 3분의 2승을 더하면 정확히 1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생산함수도 규모수익 불변입니다. K 2배, L을 2배 해주면 각각
2배씩 해주면 산출량도 정확히 2배가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하는 성질은 저는 이제 그림판에서 각각 2배씩 하는 경우를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X배 하는 경우, 뭐 결과는 똑같겠죠. 자본 X배, 노동 X배 했을 때 당연히 산출량도 정확히 X배가 됩니다. 이어서 이제 자원 배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선 몇 가지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셨던 개념들을 이제 거시경제학에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미시경제학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용할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뭐 이런 개념들, 그 다음에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에 대한 개념들도 우리가 좀 사용할 거예요. 우선 이윤을 한번 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단순한 형태의 이카너미는 거대 기업인 자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바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이윤의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윤은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총 수입이고 무엇이 총 비용인지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죠. 우선 총 수입은 total revenue는 자바가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의 수량 곱하기 개당 가격이 될 거예요. 가격 곱하기 수량이겠죠. 가격 곱하기 판매량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가정할 거냐면 생산된 건 그냥 다 판매가 되는 거예요. 생산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이 됐는데 왜 판매가 되지 않는 게 없이 다 판매가 될까? 현실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가격이 조정이 되잖아요. 판매되지 않고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사실 초과 공급 상태일 테니까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생산된 모든 것이 이제 판매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생산 모형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상황을 가정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 우리가 당연히 가정할 거고요. 그래서 가격 곱하기 판매량 혹은 생산량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총 수입은 바로 커피의 가격, 단위 가격이겠죠. 곱하기 생산량. 여기서 이제 P가 바로 커피 한 잔의 가격, 그 다음에 Y가 바로 커피의 생산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은 판매량이랑 같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윤에서 이제 이윤을 한번 다시 적어보죠. 자바의 이윤은 total revenue minus total cost입니다. 자, 총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총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미시경제학에서도 배우셨겠지만 여러 가지 비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좀 복잡한 이야기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투입 요소 때문에 발생하는 요소 비용만을 생각하겠습니다. 뭐 고정 비용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뭐 고정 비용 같은 게 들어오면 뭐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큰 틀에서 뭐 많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입 요소, 노동과 자본이 있는데, 노동과 관련한 비용, 레이버 코스트와 자본과 관련된 비용, 캐피탈 코스트 두 가지만 생각할 거예요. 첫 번째가 이제 레이버 코스트, 노동 비용인데, 우리가 지금 그 레이버의 단위를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투입할 거냐, 아니면
1시간, 2시간 투입할 거냐?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 단위로 투입할 수도 있고 시간 단위로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투입한다고 하면 노동 비용을 계산할 때 1인당 임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투입되는 근로자들의 숫자 곱하기 1인당 임금 곱해서 노동 비용을 계산하면 되고, 시간당으로 투입한다면 레이버의 단위가 시간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적용되는 가격은 시간당 임금이 되겠죠. 그래서 hourly wage rate를 적용하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하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든 이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노동의 단위가 사람이냐, 한 사람, 두 사람이냐, 아니면 1시간, 2시간이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는 웨이지를 적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하튼 W 곱하기 L이 되고, 여기서 W는 임금, L이 시간이면 시간당 임금, L이 사람의 숫자면 1인당 임금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L은 바로 사람의 숫자, 직원들의 숫자 혹은 시간으로 우리가 투입한다면 총 노동시간, 총 투입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hours worked. total hours worked겠죠. 시간으로 한다면, 사람으로 한다면 number of workers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본 비용인데 우리가 요소 비용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capital cost는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만큼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투입하는가, 투입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 곱하기 바로 임대 가격이 되겠죠. 빌리는 가격. 그러니까 사실 노동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동 서비스를 빌리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본도 자본 서비스를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강의 노트에도 적어놓긴 했지만 뭐 최근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첨단 시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 뭐 딱히 생각나는 곳은 병원밖에 없는데요. 병원 같은 데 가보시면 그 뭐 요즘 병원 이렇게 막 새로운 장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치과 같은 데만 가도 거기에 MRI 기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아 같은 거를 완전히 다 스캔할 수 있는 MRI 장비들 다 갖춰놓고 있는데, 그런 MRI 장비를 병원에서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대체로 이제 리스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사용료 같은 것을 그 리스 회사에 병원이 이제 치과나 뭐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그 첨단 시설, 첨단 장비들에 대한 이제 사용료, 리스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본을 빌려서 사용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스프레소 머신을 몇 대 투입할 것인가, 투입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가 K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대당 얼마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자본의 단위당 임대 가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 가격을 all이라고 쓰는데, 보통 임대 가격은 이자율과 굉장히 비슷해요. 이자율보다는 좀 높은데 이자율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에스프레소 머신을 말씀드렸듯이 직접 이제 리스 회사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첨단 의료 장비들을 그 뭐랄까 메디컬 이퀴먼트 같은 회사죠, 그렇죠? 의료 기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회사로부터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를 대여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회사는 병원에게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 동안 이제 장비를 빌려주는 것이고, 병원은 매달 그 사용료를 지불하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계약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병원이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이 이런 첨단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직접 구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병원이 첨단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이 자신이 목돈을 들여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또 되게 드물어요. 구입하는 경우도 드문데 구입했다고 치더라도 병원이 그 돈이 있어서 목돈으로 구입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기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뒤에 은행이 있죠. 은행이라든가 혹은 뭐 캐피탈 회사라든가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기관이 은행이라고 하면 또 너무 제한적이니까 금융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대체로 은행이겠죠, 그렇죠? 어떻게 어떤 계약을 또 체결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하나 생각해 보시고 첫 번째, 두 번째 형태의 계약도 생각해 보죠. 첫 번째 계약이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장비 가격을 그대로 빌리는 거예요. 뭐 10억이면 10억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회사로부터 장비를 10억을 주고 구입을 하는 거예요. 원샷으로 그대로 그 장비 가격만큼을 금융기관 내에서 차입을 해서 그대로 이제 지불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죠. 자, 그러면 병원은 매달 매달 그 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이자만 상환을 하겠죠. 이자 상환합니다. 10억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년, 10년 사용하면 그 장비가 점점점 감가상각이 될 거예요. 마모가 되거나 이제 계속해서 기술은 발전하고 새로운 의료 장비가 소개가 될 테니까 5년 전에 구입했던, 10년 전에 구입했던 의료 장비는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지긴 하겠지만 5년 사용을 했거나 10년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의료 장비를 다시 중고시장에 되팔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에 이 장비를 판매한 회사에 되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이제 되파는 거죠. 5년 뒤에 되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10억의 일정 금액을 이제 되돌려 받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거래는 두 번째 거래와 이제 첫 번째 거래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 리스와 관련된 비용이나 두 번째 거래에서처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이자를 상환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스 비용이나 어차피 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뒤에 사용한 이제 의료 장비를 반납하고 이제 새로운 의료 장비로 교체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거래가 보통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본의 임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본의 단위당 임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과 이자와 매우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이그젬플과 두 번째 이그젬플을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을 빌려서 구입을 하고 금융기관에는 이제 이자를 상환하는 것이죠. 이자 플러스 조금 더 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의료 장비를 되팔아서 10억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10억을 다 회수하지 못할 거예요. 그 의료 장비가 감가상각되고 마모되고 노후되면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 5년 타고 나서 이제 되팔면 중고차 시장에 팔면 새 차 가격 그대로 못 받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는 이자 플러스 something이겠죠.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게 리스 비용도 그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면 리스 회사에게 매달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 손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라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옵션이라면 얼터네이티브라면 이거 하지 않고 이제 은행에서 차입해다가 의료 장비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균형에서는 이 첫 번째 얼터네이티브와 두 번째 얼터네이티브가 거의 비슷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의 단위당 임대 가격, 리스를 하는 경우에 그 임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자와 매우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자바의 경우 이제 R은 임대료가 되고 K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이제 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요소 비용, 레이버와 캐피탈에 수반되는 비용만을 우리가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총 비용은 노동 비용과 자본 비용인데 노동 비용은 W times L이고 투입하는 노동의 양에다가 노동의 가격을 단위 가격을 곱한 것이고요. 두 번째 R 곱하기 K는 생산에 투입되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수량 곱하기 단위 가격을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정리하면 총 수입 마이너스 총 비용인데 총 수입은 커피의 시장 가격 곱하기 커피 생산량, 그 다음에 총 비용은 말씀드렸듯이 레이버 코스트와 캐피탈 코스트의 합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Y는 뭐냐면 여기 이제 LK라고 하는 게 노동을 L만큼 투입했으니까 노동 비용이 WL만큼 발생하는 거고요. 자바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K만큼 투입했으니까 캐피탈 코스트가 RK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가정을 제가 하나 할 텐데 자바는 세 가지 시장에서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세 가지 시장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암묵적으로 느끼셨을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시장은 뭐냐면 커피 시장이에요. 자, 왜냐면 커피 가격이 있잖아요. 당연히 커피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노동 시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웨이지는 노동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본 시장이겠죠. 에스프레소 머신이 거래가 되는 시장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본의 사용료 R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 개의 가격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제 내에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바는 이 세 개의 시장에서 모두 완전 경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시장은 모두 완전 경쟁적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바는 뭐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거대 기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커피 시장에서도 완전 경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바는 커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어진 가격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프라이스 테이커. 그 다음에 노동시장과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할 때도 웨이지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웨이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게 완전 경쟁시장의 중요한 정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시장에 참여할 경우에도 자본 비용, 자본의 사용료겠죠. 임대가격, R, 임대료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P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W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R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기업의 이윤에서 기업이 선택하는 건 뭐냐면 Y와 L과 K가 되겠죠. P와 W와 R은 그건 이제 자바가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바가 선택하는 건 YLK예요. 얼마만큼의 노동을 투입하고 얼마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커피를 생산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불변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가정한다고 했었어요. 그건 또 어떤 의미냐면 자, 이 생산함수 우리가 가정하는데 결과적으로 자바가 K와 L만 선택하면 그러면 이제 커피의 생산량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Y와 L과 K를 다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제 L과 K만 선택하면 Y도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테니까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결과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하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K와 L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 문제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자본 투입량, 에스프레소 머신의 투입량과 노동 투입량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시장은 완전 경쟁적이고요. 재화 시장, 커피 시장이겠죠. 그 다음에 레이버 마켓, 그 다음에 캐피탈 마켓 모두 완전 경쟁적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커피 가격, 그 다음에 웨이지, 그 다음에 R, 인터레스트 레이트죠. R 이 세 가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price taker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생산함수에서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두 가지 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과 자본의 한계 생산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윤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뭐 당연히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자본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시경작에서 배우셨겠지만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예요. 그걸 우리가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해서 MPL이라고 씁니다. Marginal Product of Labor라고 쓰고요. 줄여서 그냥 MPL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MPL은 노동 한 단위 투입할 때 산출량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래서 델타 Y 산출량의 변화분 분의 노동 투입량의 변화분이겠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노동의 변화분이라고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바로 노동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하는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은 뭐냐면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고요. 똑같이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이라고 쓰고 줄여서 그냥 MPK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 비슷하게 델타 Y 나누기 델타 K가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산출량의 변화분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투입량의 변화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조금 늘리면 그러면 산출량이 늘어나겠죠. 에스프레소 머신을 더 투입하게 되면 커피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K가 늘어나면 당연히 Y 늘어나야 되고 L 늘어나면 당연히 Y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K를 조금 늘리면 당연히 Y는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K가 한 단위 늘어났을 때 Y는 얼마나 늘어날까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미분의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델타는 우리가 수식에서 델타라는 표현을 쓰면 이건 이제 눈에 보일 만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눈에 보일 만큼 크기의 변화를 표시할 때 델타를 사용을 하고 델타죠, 그렇죠? 이제 눈에 보일 만큼 큰 변화라는 의미인데 이제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변화일 경우에는 이걸 이제 D라고 표시를 하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조금 다른 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런 기호를 사용을 했는데 D는 그냥 미분 기호고요. differentiation 미분 기호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한 좀 이상한 요 기호는 이거 이제 partial D라고 해요. partial D라고 해서 편미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D라고 얘기하면 이제 differentiation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한 이 기호를 쓰면 partial differentiation이라고 해서 편미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편미분이라고 하는 편은 여기 왜 들어가는 거냐면 그 생산함수 어떤 함수가 y는 fx라고 쓰면 그러니까 x가 변하면 y가 변하는 관계일 경우에는 그냥 d라고만 쓰면 돼요. dy, dx 이렇게 쓰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산함수에는 x가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k와 l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f에 x1이라고 하는 것과 x2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이제 아규먼트가 있는 것입니다. 펑션 아규먼트가 하나만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1과 x2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x1이 조금 변해도 y가 변하고 x2가 조금 변해도 이제 y가 변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differentiation 기호를 그냥 단순히 d라고 쓰지 않고 그냥
partial d라고 씁니다. 그래서 partial d라고 이렇게 쓰면 여기 그 변수가 그 argument죠. 함수의 argument가 x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델타 y 델타 l 대신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은 그냥 이건 dy d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개념 자체는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이것과 같은데 partial d를 썼다면 이게 l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구나. 산출량, 생산량, 커피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L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dy, dl이란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캐피탈에 대해서도 dy, dk라고 쓰면 되는데 이제 k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partial d, partial dy, partial dk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제 단순히 미분의 개념으로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L이나 K가 아주 조금 변할 때 Y는 얼마나 변하는가. 다시 말하면 생산함수에서 그 접하는 접선의 이제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뭐 하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생산함수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한 생산함수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y는 그냥 k의 3분의 1승, l도 무시하고요. a도 무시하겠습니다. 이런 생산함수가 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가로축의 변수가 k가 되는 거고 세로축의 변수가 y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3분의 1승은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k를 이만큼 k0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이 점에서 K0만큼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본 스탁을 K를 아주 조금 늘리면 산출량은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이고 미분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 점에서 생산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찾는 거예요. 이 점에 접하는 직선이죠. 그렇죠? 접선을 찾은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계산하면 그게 바로 생산함수가 요 점에서의 한계 생산, 그러니까 생산함수 요 점에서의 한계 생산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K0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이그젬플은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싶은 것이 dy, dk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 해볼 수 있어요. 미분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죠. 미분까지. 오른쪽에서 한번 보시면 y는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거 미분하는 거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dy, dx는 2x라고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은 y는 x의 2분의 1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dy, dx는 2분의 1에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면 되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됩니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될 거예요. 이것 계산도 똑같은 거잖아요. 2가 앞으로 내려오고 2 빼기 1을 해서 여기 1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미분을 할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보면 이런 이그젬플도 한번 생각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a 곱하기 x의 3분의 1승을 x에 대해서 미분해보자. a는 어떤 상수예요. 어떤 상수? constant예요. 그래서 뭐 a가 변하면 당연히 y가 변하겠지만 a는 변하는 값이 아닙니다.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dy, dx를 해보면 a는 그냥 써주면 되고요. 상수는 뭐 그냥 써주는 거니까 3분의 1승이 앞으로 내려와서 3분의 1 곱하기 x에 3분의 1승에다가 빼기 2를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값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산한 것은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시면 이 경우도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기울기는 달라지겠죠. 기울기가 2x예요. 그래서 x가 0이면 기울기는 0가 되는 거고
x가 1의 값을 가지면 기울기는 2가 되는 거고요. x가 3의 값을 가지면 기울기는 6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함수를 미분하면 dy, dk는 3분의 1에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될 거예요. 그래서 k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기울기는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을 얼마만큼 투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자본이 K0만큼, 자본을 K0만큼 투입하고 있을 때 자본의 한계 생산은 얼마만큼이냐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냥 K0만 써주면 그게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K0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 지워버리고 이제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자본의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을 한번 계산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 노동의 한계 생산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판에 노동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보죠. 슬라이드에 잘 되어 있기는 하니까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생산함수는 생산 모형에서 우리가 사용할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의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 먼저 한번 찾아볼 텐데 노동의 한계 생산 바로 이제 MPL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 MPL은 뭐냐면 y를 l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partial dy dl. 그래서 y를 생산함수를 이제 l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산출량, 커피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L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K에도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간단한 이그젬플 했던 것처럼 L에 대해서 미분할 때 나머지 그 다른 변수들은 상수로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체를 그냥 상수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얘가 컨스턴트예요, 상수. 그러니까 미분을 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L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죠. L이 아닌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니까 그대로 한번 써주죠. 이렇게 내버려 뒀습니다.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이 앞으로 내려올 테니까 3분의 2에 L의 3분의 2승 빼기 1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뭐냐면 3분의 2에 A의 K의 3분의 1승 이건 우리가 상수로 취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주고요.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K는 3분의 1승이고 L은 마이너스 3분의 1승이에요. 뭐 이런 성질도 여러분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X의 마이너스 2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X 제곱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면 X의 마이너스 K승은 x의 k승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k승을 바깥으로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x분의 1의 k승이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k승 해주면 1의 k승은 1이 되는 거고 x의 k승은 바로 x의 k승이 되는 거니까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이제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는데 가장 단순한 이그젬플이 바로 이거죠.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그냥 일반화 시키는 것이죠. x 제곱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승과 같습니다. 일반화 시키면 이제 이런 성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한번 우리 적용해 보면 뭐 이건 안 해도 사실 되는데 그냥 뭐 알고 있으면 앞으로 쓸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알고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건 이제 이겁니다.
L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L의 3분의 1승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띄고 분모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건 1 over L의 3분의 1승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고 또 이 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분의 2의 A의 K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1 over L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계산해 볼 텐데, 이제 여기도 3분의 1승이고 여기도 3분의 1승입니다. 그러면 승수가 같으면 밑에 것끼리 그냥 곱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K 곱하기 1 over L 3분의 1승. 이렇게 하면 이제 3분의 1승 이렇게 K에 적용해서 K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고, 3분의 1승을 1 over L에 적용을 해서 1 over L의 3분의 1승이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3분의 2의 A의 K 나누기 L 이 전체의 3분의 1승이 되겠죠. 이게 바로 MPL입니다. 뭐 이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MPL을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MPL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한계 생산이고, 노동의 한계 생산은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산출량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제 MPL이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 때 MPL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우선 생산함수로 돌아가서 생산함수에서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산출량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커피 생산량에 있어서 사람을 더 많이 투입하게 되면 생산되는 커피의 양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더 투입했을 때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이 있을 것이고요. 첫 번째 사람 투입했을 때 당연히 커피 생산량이 늘어나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더 투입했을 때 또 늘어나겠죠. 세 번째 사람을 또 투입했을 때 조금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 투입했을 때와 열 번째 사람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커피의 양이 과연 같을까? 어떻게 될까? 이 퀘스천에 대해서 MPL이 보여주는 결과는 뭐냐면, MPL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L이 분모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L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MPL은 하락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뭐 강의 노트에도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뭐 여러분 커피숍 같은 데 생각해 보시면 에스프레소 머신 보통 한 대 혹은 두 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아무도 없는 커피숍에 한 사람 투입하게 되면 그럼 커피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입니다. 자, 한 명 더 투입해서 두 명이 됐어요. 그러면 없을 때, 한 명도 없을 때와 한 명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양만큼 과연 두 번째 사람 투입했을 때 그만큼 늘어날까? 약간 가오뚱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을 더 투입하면 어떻게 될까?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로에서 1이 되었을 때에 늘어나는 커피의 양하고 2에서 3가 됐을 때 늘어나는 커피의 양을 비교해 보시면 아마도 추가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은 줄어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스페이스도 점점점 좁아질 것이고 줄어들 것이고, 에스프레소 머신 자체가 한 대밖에 없잖아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만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뭐 스팀 밀크 나오는 것도 하나고,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그 뭐죠? 거기 공간도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난
크기만큼 비례적으로 커피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사람을 투입해 보세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사람 투입하다 보면 결국은 공간도 부족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사람 투입하면 오히려 커피 생산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상황도 올 수 있겠죠.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은 줄어든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생산함수가 보여주는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한계 생산도 한번 해보죠. 제가 이제 이거 표시를 계산을 한 거고요. 네, 자본의 한계 생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죠. 생산함수는 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y는 a의 k의 3분의 1승, l의 3분의 2승이고 이제 k에 대해서 미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marginal product of capital은 이제 k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partial dy dk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k가 아닌 것들을 마찬가지로 상수로 두면 돼요. a와 l의 3분의 1을 3분의 2승을 상수로 취급하겠습니다. 그러면 a와 l의 3분의 2승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1승을 앞으로 내리고 k의 3분의 1승 빼기 1 하면 됩니다. 그러면 a의 l의 3분의 2승 3분의 1 곱하기 k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와 매우 비슷한 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승수가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와 3분의 1은 앞에 이렇게 써주고요. L 분자로 가고 K는 분모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승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보시면 MPK도 마찬가지예요. K가 분모에 있어요. 그래서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K가 증가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 MPK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투입량을 늘리면 에스프레소 머신의 대수를 계속해서 늘리면 추가로 늘어나는 커피의 양은 점점점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스페이스도 일정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의 숫자도 일정하니까요. 그러니까 L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K만 늘려봐야 한 사람 일하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이 10대, 11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굉장히 많은 손님이 오지 않는 이상은 동시에 여러 개의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본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추가로 생산되는 커피의 양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봤던 노동의 한계 생산이 줄어드는 것,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 때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전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 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줄어들고 자본 투입량이 늘어날 때 자본의 한계 생산이 하락하는 이 두 가지 성질을 가리켜서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자본의 한계 생산이 체감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 체감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 역시 체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계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어서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고요.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제 value of marginal product라고 해요. value of marginal product니까 marginal product의 value를 계산하는 것이다. 그럼 뭐가 value냐? 노동의 한계 생산이든 자본의 한계 생산이든 잘 생각해 보시면 노동을 하나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커피였고요. 자본을 하나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마찬가지로 커피예요. 그러면 늘어난 것의 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늘어난 것에다가 늘어난 것의 가격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늘어난 것은 커피니까 커피의 가격을 곱하면 그것이 바로 한계 생산물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에 커피의 가격을 곱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든 자본의 한계 생산이든 그건 다 커피의 단위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가격을 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한계 생산물 가치를 마찬가지로 커피 가격 곱하기 자본의 한계 생산을 하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개의 시장이 존재하고 자바라고 하는 기업은 이 세 개의 시장에서 모두 완전 경쟁적인 기업이에요. 그 말 뜻은 커피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내에는 모두 세 종류의 재화 혹은 서비스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최종 재화, 커피고요. 두 번째가 레이버, 세 번째가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네, 실제로 화폐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원화가 존재한다. 혹은 제가 커피 가격을 얼마, 뭐 1,0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고 웨이지가 얼마다, 시간당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가격도 특별히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화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형 경제, 생산 모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재화 중에 하나를 우리가 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 플러스 화폐라고 하는 재화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물론 요즘은 다 신용카드나 뭐 여러분 스마트폰 결제를 많이 하시겠지만 그 화폐라고 하는 원으로 끝나는 화폐라고 하는 재화가 하나 존재해서 다른 모든 재화를 이 화폐라고 하는 재화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그 생각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엑서사이즈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세 개의 재화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커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화폐처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커피의 가격을 우리가 1로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의 가격을 1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와 같은, 그러니까 다른 재화의 가격의 어떤 뭐랄까요? 다른 재화의 가격을 평가하는데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화, 여기에서는 커피인데 이러한 재화를 우리가 뉴머레어라고 불러요. 뉴머레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화의 그 가격은 얼마냐면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바로 커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 주변에 세 가지 음료수만 판매를 해요. 첫 번째 음료수는 커피, 두 번째 음료수는 소주, 세 번째 음료수는 맥주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소주와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경건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예, 커피와 소주의 교환 비율은 3대 1이에요. 그러니까 소주 한 병 사고 싶으면 커피 3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와 맥주의 교환 비율은 2대 1입니다. 맥주 한 병 사고 싶으면 커피를 2개 줘야 돼요. 이런 이제 교환 비율이 성립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소주의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커피 3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예, 소주의 가격은 얼마냐? 커피 3이고요. 혹은 뭐 커피의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3커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주의 가격은 얼마인가? 맥주 가격은 바로 1커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커피의 가격은 얼마인가 라고 하면 그냥 1커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화폐가 또 다른 재화로 경제 내에 들어왔고 화폐가 다른 재화들의 가격을 측정하는 바로 뉴머레어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형 경제는 노동과 자본, 그다음에 이제 생산된 재화인 커피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커피를 뉴머레어로 두게 되면 wage와 interest rate죠. R 이것들을 이제 커피의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당 임금 W가 바로 3커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한 대의 월 임대료는 얼마냐? R이 바로 300커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커피 하나의 가격은 얼마냐? 1커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재화의 가격을 이제 1로 설정하게 되면 한 개 생산물 가치에서 가격을 곱했단 말이에요. 한 개 생산물 가치는 생산된 재화의 가격 곱하기 노동의 한 개 생산 혹은 자본의 한 개 생산이었었는데 우리가 지금 value를 측정하는 그 커피의 가격을 뉴머레어라고 뒀기 때문에 이제 이 P는 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커피가 뉴머레어가 됐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1로 설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생산물 가치나 한 개 생산이나 같아지게 되는 것이죠. 노동의 한 개 생산물 가치, 자본의 한 개 생산물 가치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P가 1이니까 이건 바로 NPL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노동의 한 개 생산물 가치가 노동의 한 개 생산과 같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자본의 한 개 생산물 가치가 자본의 한 개 생산과 같아지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세 가지 재화가 존재하는데 다른 어떤 하나의 재화를 화폐처럼 사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일종의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커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커피의 가격을 이제 1로 뭐 설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윤극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요. 4장 후반부 국가 간의 소득 비교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